자, 이번 시간은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 개정 법률 특강 시간이에요. 네. 우리 건축법은 크게 뭐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건축물의 그 내지 능력 공개 규정이 신설됐죠. 네. 이 정도 가볍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그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지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그 내지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내지 능력 공개 대상이 이제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위주로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내지 능력 공개 대상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예를 들면은 자, 층수가 2층 이상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지 능력 의무 공개 대상이에요. 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 승인 즉시 이제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지 능력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건축물의 구조가 이제 그 목구조가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만 내지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면적 기준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내지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지 능력 공개 대상은 그 울산 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포항 쪽에, 그죠? 네, 포항 쪽하고 그 지진이 경주 쪽하고 자주 그 2017년도부터 그 지진이 자주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건축법이 대폭 그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내지 능력 공개 등에 관련된 이제 제도가 신설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지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그 시대 적 사항을 반영해서 내지 능력 공개 대상은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또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지 능력 의무 공개 대상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결합 건축 제도가 나와 있죠. 이 결합 건축은 재작년에 신설됐죠. 신설돼가지고 결합 건축은 그 건축협정 제도가 이제 신설되고 꾸준히 출제하다 보니까 작년에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2018년도에 신설 규정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합 건축은 잠깐 설명을 좀 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합 건축이 뭘까요? 자, 일단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결합 건축. 자, 결합 건축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준주거지구예요. 네, 준주거지구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그 용도직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할 때,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최대한도는 용적률은 100으로 시작하죠. 네, 제1종 전용주구지역 100, 2종 전용주구지역 150, 1종 일반주는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구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한다. 준주구지역은 얼마죠? 500이잖아요. 그래서 5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로 이제 준주구지역에서 용적률을 허용하게 되죠. 네, 그때 자, 이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이고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대지가 있고, 대지가 2개 있는 거죠. 여기도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이 각각의 대지에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대지에 전부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지정도고 500%를 어떤 건축은 용적률을 500%를 사용해서 건축하죠. 500% 사용해서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축은 용적률은 용도지가 허용되는 용적률 한도는 500%지만 실제로 건축은 이렇게 용적률을 300%만 사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재개발 등 전면적인 철거 방식보다는 그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면은 차라리 이제 중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열악한 그 재개발 지역에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건축물은 보존하면서 주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 도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이 빌딩들이 3층 빌딩이고 5층 빌딩인데 가정하는 거예요. 이 빌딩들이 건축된 지가 50년, 60년 되면은 이제 건축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또 구조 안전성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면 철거하고 이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빌딩주들이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게 건축하면 되죠. 5층을 10층 건축하면은 5층까지는 네, 5개층을 더 건축해서 10층이니까 5개층을 더 건축했으니까 종전보다 그 나머지는 상가 분양하면 되죠. 상가 분양을 하면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업성이 개선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을까? 제도의 틀 안에서. 그래서 연구한 것이 이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준주거 지역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이 지역에 그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라면은 여기는 500%를 이미 다 사용해버렸잖아. 그래서 여기는 아직 300%만 사용하고 200% 남아있잖아. 여기에 남아있는 200%의 용적률을 매매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제 리뉴얼할 때, 네, 이쪽에 A 대지, B 대지가 있으면 이 B 대지의 소유자가 A 대지를 사면 되죠. 사서 이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네, 통합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하고 남아있던 얼마죠? 200%를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용적률 500%가 아니고 700%를 적용해서 건축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지를 네, 통합해서 하나의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죠? 네, 결합 건축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리뉴얼할 때 부산의 대지에 네, 허용된 용적률로서 남은 용적률을 사올 수는 없죠. 그래서 대지 간 최단거리, 이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곧 결합건축 제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남은 200%를 위에 올려줄 수 있으니까 더 높게 건축하니까 이것을 분양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그러면은 결합건축을 하면은 이제 결합건축 협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 협정 체결 유지 기간 몇 년 동안 뭐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몇 미터 이내여야 가능한지 뭐 그죠. 그리고 이 결합건축 협정을 폐지할 때는 또 어떤 전략을 거쳐서 폐지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 어떤 지역에서 결합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네, 각각 적용하는 것을 두 개생의 대지에 대해서 네,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결합건축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서 밑에 박산에 보면은 네,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지역, 허용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죠. 네, 상업지역 허용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및 이용하는 법률상 네, 역세권 개발 구역 가능합니다. 상업지역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 구역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줄 거죠.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 구역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구역 등이 네, 결합건축 허용이 가능하고요. 올라갑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미칠 것이십시오.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허용돼요. 미칠 것도 해야 되죠.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 안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이 허용되는데 이것을 결합건축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도시경관의 형성과 기반시설 부족 등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결합건축을 네, 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내로입니다.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서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한 명을 대상으로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 대지하고 B 대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네, 두 개의 대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2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결합건축은 허용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2번 협정 체결 유지 기간입니다. 결합건축 협정을 하면은 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 최소 30년으로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결합건축 협정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서 신축, 정축, 재촉할 때는 네, 협정 유지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서 폐지 나와 있습니다. 자, 결합건축 협정을 폐지할 때는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좋겠죠?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허가권자에게 결합건축 협정 폐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지 신고, 신고 동그라미 폐지 신고되죠.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얻어서 폐지 신고를 하면은 네, 결합건축은 폐지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비교적 간단하고요. 한 문제만 잘 풀어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할 때 자, 문제로 다루어버리면 끝이죠. 문제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개요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신설됐고 건축부에서 신설된 것 중에서 대체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4장이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제도가 저 신설된, 올해 신설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신설된 것들이죠. 네, 같이 볼까요? 자, 주택조합과 그 조합의 구성원들은 주택조합 가입 알선 등 네,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 주택건설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등 또는 다음 중 한 개 당한 자에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이거나 등록사업자. 우리 등록사업자는 이렇게 배웠죠? 잠깐 볼까요? 다 잊어버렸죠? 그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업주체라고 하잖아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의 주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이때 등록사업자는 네, 개인과 그리고 민간법인이에요.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개인과 민간법인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가져서 국토교토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 건설회사를 등록사업자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연간 얼마죠? 그렇죠. 연간 단독주택 20호죠. 호는 단독주택 단위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10개는 10호. 단독주택 20개는 20호가 되잖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몇 세대죠? 20세대. 연간 기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주택 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로 국토교토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그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연간. 자, 연간 기준으로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대지 조성 사업. 연간 10,000제곱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자로 네, 일정한 요건을 가져서 등록 요건을 가져서 국토교토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그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 사업자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등록 사업자는 나중에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그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이 등록사업자에게 그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업무를 이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은 세 개가 있었죠. 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고요. 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1번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 그리고 2번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도 업무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간경제법상 미칠 것이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역수에 관한 법률상 등록 사업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등은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데 그때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이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칠 거등을 엮었습니다. 좋겠죠? 네. 자, 기억분의 갑입니다. 자,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확보, 조합 설립과 신청 등 미칠 것이죠.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대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줄 것이죠. 사업성 검토나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대행할 수 있고요. 설계자,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또 그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의 시공자 선정 업무 등을 이제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이라든지 총회 운영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책잘 넘겨줍니다. 책잘 넘겨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자료를 넘겨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자, 올해 신설되어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 투기과열지구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존에 있던 제도 그죠? 투기과열지구 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잠깐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주택 시장이 지정됩니다. 기존 주택 시장 주로 이제 기존 주택 시장 기존의 주택 시장을 규제할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기존 주택 시장, 기존의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이니까 주로 재건축 시장이죠.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등 규제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과열되면은 그 재개발 입주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은 많은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 재건축 시장 등에서 주로 전매행위를 제한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조정 대상지역이 무엇일까요? 네, 작년 2017년도에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시행령 같은 것은 2018년에 나오게 된 거죠. 네, 조정 대상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주로 신규 주택 시장 규제가 목적이에요. 신규 주택 시장 규제가 주요 규제 목적이죠. 신규 주택 시장이니까 주로 재건축 재개발 전매 행위 규제보다는 청약 시장을 규제하는 거죠. 청약 규제죠. 청약 규제를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투기과열지구든 조정 대상지구든 공통점은 둘 모두 전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등 전매 규제는 합니다. 전매 행위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전매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전매 규제는 한다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신규 주택 시장에서 청약 규제를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근데 신규 주택 시장을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권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아요. 청약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 많은데 그 대전 이남은 지난 2017년도부터 주택 경기 청약 시장이 이렇게 급냉했죠. 시장이 과열이 아니고 급냉해가지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청약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을 이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정부가 혼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핀세트처럼 이렇게 과열 지역을 찍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을 법상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개가 있어요. 네. 청약이 과열된 지역은 과열 지역이에요. 청약이 위축된 지역은 위축 지역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을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과열 지역은 청약 규제를 강화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순위 자격을 쉽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청약조합조 쪽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이제 불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죠? 1순위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종지는 주택청약조합조 쪽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그 불입 기간이 1년이 넘으면은 1순위 자격을 줬잖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다가 과열 지역에서는 1년 6개월로 늦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1순위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1순위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과열 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모든 시대분이 1순위라고 해서 청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당첨된 적이 있다면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재당첨을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과열된 청약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과열지역을 지정하고 과열지역은 청약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요. 미분양이 속출하고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위축지로 지정해서 청약 규제를 대폭 이제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도 청약 시장에 주택 청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 규제도 철폐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죠. 자, 이제 투기과열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 비교해서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개요 이해는 이제 됐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기준이 이제 2018년 올해 그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따끈따끈한 제도는 꼭 암기하고 우리가 심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국토교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미칠 것이고 지정권자, 국토교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돼요. 자, 손 떼시고 국토교토부 장관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미칠 것죠.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줄거 놓죠. 지정 절차가 되겠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되죠? 그렇죠.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 1번 같이 봅니다. 박선의 1번. 자,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과 주택보험률 등을 고려해서 밑줄 쭉 그십시오. 주택 분양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요.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보험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밑줄 그십시오. 주택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은 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무엇이 되죠? 위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되고요. 이렇게 구분된 지역별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충해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과열 지역 지정 기준 요건을 꼭 암기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여유가 있으면 위축 지역의 지정 요건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 수업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열 지역 지정 요건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한 날부터 기준해서 직전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그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3개월간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가하고 나에 해당하면 과열 지역 요건을 갖추게 되죠. 자, 가본 봅니다.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월평균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의 지정 기준 5대 1, 10대 1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대 1, 10대 1 그리고 3개월간 전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지역입니다. 2개월간 5대 1, 10대 1을 초과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2개월간 5대 1, 10대 1을 초과했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10대 1을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전매행위 거래량 증가율이 3개월간
30%. 그죠? 2개월간 5대1, 10대1을 초과했거나 3개월간 30% 그렇게 보시면 되죠. 2개월간 5대1, 10대1, 3개월간 30% 과열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이에요. 위축 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중 가본해 봅니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도기 대비 20% 이상 감소된 지역은 3개월간 20% 이상 감소했거나 그리고 3개월간 미분양 주택 수 증가율이 2배 이상이 되는 지역, 3개월간 20%, 3개월간 2배 이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서 그러면 그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크죠. 이런 지역은 위축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축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 전매 제한 기간 옵니다. 자, 3번에 보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나와 있고요. 제한 대상. 자, 주택급성 전매 제한 대상은 4개가 있죠. 투기과열지구 박산에 투기과열지구 미칠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미칠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미칠 거예요. 그리고 공공택지, 외택지 미칠 것이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됐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공공택지, 외택지, 즉 민간택지에서는 주택급성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은 공통사항 가분 꼭 하셔야 되죠. 자, 전매 제한 기간은 자, 입주자 모집을 해서 줄 것이죠.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을 기산합니다.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가서 계약서 쓰겠죠. 그때부터 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답은 내려옵니다.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줄 것이죠. 이거 신설됐죠. 줄 것이죠.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중개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걸 뭐라고 하죠? 위축 지역이라고 하잖아.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 지역인 경우에는 둘 이상 전매 제한 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답은 올해 신설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2 이상이면 전매 제한 기간이 긴 것을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축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가장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조합원 입주권하고 비조합원의 그 분양권은 전부 전매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이 투기과열지구를 딱 묶이면은 언제부터 아파트 계약서 쓰죠?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쓰겠죠.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전매 제한을 받아요. 이게 기산 일자예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가서 계약서 쓰겠죠. 그때부터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언제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권 사업이 끝나고 사용공사 받고 잔금을 끝내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죠. 그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자기 이름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이제 잔금을 끝내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끝낼 때까지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잔금까지 책임져야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전받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먹어요. 그게 투기과열지구라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까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은 뭐 참고를 하시고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번에 뭐 양관호 3번에 보면은 이제 투기 가능성이 없거나, 그죠?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에서도 전매가 허용되죠. 그래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박선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나와 있죠. 이것은 뭐 개정된 건 아니고요. 워낙 제가 뭐 투기과열 지역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발표하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출제 자주 되니까 많이 공부하고 문제 풀이 시간에 올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018년도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편에 대한 개정 특강했고요. 그리고 국토계획법 용도지구편이 많이 개정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서 그 내진 능력 공개 의무 규정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도입된 결합 건축 제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택법의 주요 개정 부분은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새로 도입됐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개정 특강을 해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공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법률이 또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네, 또 여러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끝까지 포기 없이 네,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